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연초 주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해 위기도 겹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중반에 이렇게 크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는 프리마켓 때 발표된 12월 CPI 지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3.4%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좀 높았고 전월 대비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2월 근원 CPI 역시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어요. 전월에 4%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일단 언론에 크게 부각되는 거는 이 헤드라인 CPI 지수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장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 근원 CPI만 봤을 때는 근원 CPI가 드디어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하락 속도는 좀 더딘 편입니다만은 연준이 많이 참고하는 근원 CPI가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반가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CPI 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식도 있었고, 최근 AI 주식들이 강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로 대변이 되는데 AI 주식이 오늘도 강한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CPI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올라갈 법도 했는데 오히려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3%대 후반으로 내려왔어요. 이러면서 오늘 주가를 보합권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AI 주식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AI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실적이 수치로도 계속해서 잘 찍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AI 주식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흘러내리면서 시장이 함께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러한 시장 흐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애플은 미국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이 뭐 AI와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현재 AI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늘 한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까지는 아직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한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가 여전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장을 보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된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역시나 한번 오를 때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한번 내릴 때 계속해서 크게 내리기도 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오늘의 주가 하락에는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작용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미국 CP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모두 높게 발표가 되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작년 연말부터 3%대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미국 CPI 지수, 헤드라인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더 이상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속해서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대에 머물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3%대 후반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연준의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헤드라인 지수 3.4%대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2022년 6월달 피크치였던 9.1% 대비로는 훨씬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 6월 이 피크치 9.1%보다 많이 떨어진 사이는 역시 유가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피크 시기보다 높은 CPI를 보여주는 것은 교통비와 주거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주거비를 제외를 하면 미국의 CPI 지수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주거비가 CPI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주거비 CPI는 아직도 6.2%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비가 6.2%나 높다라는 건데요. 다만 주거비를 제외한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이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최근 7개월 연속 주거비를 제외한 CPI는 2%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12월 달 CPI 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포인트는 바로 식료품 가격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푸드 앳 홈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식료품 가격이 되겠습니다. 외식 비용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1.4%밖에 안 돼요. 2022년 6월달 피크 때는 이게 12.2%나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CPI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주거비 CPI 역시 기조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절대값은 높긴 해요. 6.2%로 높긴 하죠. 자, 하지만 주거비 CPI는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 CPI는요, 실제 렌트비, 그러니까 실제 주거비보다 한 1년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렌트비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크게 꺾이면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렇게 나쁜 CPI 지수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이 반영돼서인지 장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헤드라인 지수만 봤을 때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질 법도 했는데 오히려 어제 대비 올랐어요. 조기 금리 인하 기준은 3월이나 5월 달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연준은 6월 달 이후부터나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3월 20일 FOMC 회의가 또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 확률이 전에는 62.7%였는데 오늘 오히려 68.1%로 올랐어요. 헤드라인 CPI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회의는 1월 31일에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5%를 넘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역시나 파월 연준의장의 스탠스, 미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떠한 발언을 할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금일 2.84% 하락한 227.3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최근 한 2개월 동안 지켜왔던 저가 라인이 220한 7불 이 정도 됩니다. 현재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에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반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 주가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리고 1월 24일 한국 시간 1월 25일에 있을 4분기 어닝 콜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3년 어닝 콜 때마다 주가가 9%씩 빠졌었기 때문에 미리 이를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많이 떨어지더라도 200불대 초반이나 200불대 전후로 해서는 그래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실생활 AI 쪽으로 주도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주가 하락을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바라보기에는 좀 힘든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한번 상승하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기 때문에요. 올해 연내나 내년에나 사이버 트럭에 따른 마진이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FSD 버전 12가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중국에도 풀리고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또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지금의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도 유독 테슬라만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워낙 이러한 주가 모습이 그러니까 따로 노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나마 오늘 주가 하락을 좀 해석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홍해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계속 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홍해는 상당히 중요한 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시아라든지 중동에서 만들어진 석유와 제품들이 홍해를 통해서 여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중요한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위기 때문에 세계 5대 해운사 중에서 4곳이 홍해 항로를
그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독일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 공장 바로 기가 베를린이 되겠는데 기가 베를린의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생산 휴무에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물류 대란은 테슬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회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만 유독 좀 크게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투자의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워낙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 보유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테슬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머를 겪지 않으려면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과 같은 지수 투자도, 그러니까 QQQ ETF가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눌림목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도 뭐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뭐 작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던 게 중국 시장이고, 기가 상하이도 거의 100만 대까지 생산을 하고 90만 대 넘게 인도를 하면서 크게 또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기가 상하이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어요. 기가 상하이 생산 캐파는 100만 대에 이르렀는데 곧 있으면 또 200만 대에 이르를 것 같기도 합니다. 기가 상하이는 올해 세 번째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을 통해서 생산할 모델은 모델 Q, 모델 2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로 25,000불짜리 저가형 차량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확장이 이어지면 기가 상하이의 생산 캐파는, 생산 능력은 2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어쨌든 아마 연내에 확장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커다란 마일스톤이 될 이슈가 바로 중국 내 FSD 베타 출시가 되겠는데, 일단 소문에 의하면, 이 첩보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에 중국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가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초 주가가 지금 약하지만 중국의 FSD 베타가 출시했다라는 뉴스가 확정이 돼서 1분기 내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작년 연초에 주가 분위기가 좋았죠. 급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리고 5월 달에도 주가가 좋았는데요. 뭐 슈퍼차저를 포드에서 채용을 했다라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잘 올랐는데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중국 내 FSD 베타 출시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모델 3 하이랜드가 북미에 출시했다. 북미면 미국과 캐나다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북미에 출시하자마자 딜리버리 데이트가 늘어났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모델 3 하이랜드의 인도량 대기가 뭐 1월부터 2월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2월 이내에는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자, 이게 2월에서 3월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그 짧은 시간에 오더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도 일수 이 대기를 봤을 때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어제 이 신규 모델 3, 특히 RWD와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리스의 경우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스를 한다라는 경우는 상업용 차량으로 구분이 돼요. 딜러가 차량을 소유를 하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차량을 빌리는,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을 빌리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법률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의 경우는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딜러는 이렇게 받은 세액 공제를 소비자 리스 비용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전가를 해서 할인율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상 이 허점을 이용하면은 여전히 모델 3도 이 신규 모델 하이랜드도 잘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어야지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주가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연내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긴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요. 더 좋은, 더 큰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